우크라이나에서 본격적인 전차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전선의 분위기도 그동안의 모습과 사뭇 달라졌는데요. 그도 그럴 게 우크라이나의 전차전은 사실상 3.5세대 전차의 최강자를 가릴 수 있는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각국의 군사기술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전차기술 또한 한 세대의 정점에 도달한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전차들에 대해 샅샅이 털어보겠습니다. T-90M은 동구권 전차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승무병의 생존성을 신경 쓴 전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선에 최초로 T-90M이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칠러샤이어로는 마침내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며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대와 사뭇 달랐습니다. T-90M이 분명 위협적인 전차였던 건 맞지만 심심치 않게 노획되거나 격파당하는 영상이 공개되기 시작한 건데요. T-90M의 가장 큰 문제는 탄약 적재 방식이었습니다. T-90 전차는 여전히 T-72 전차의 캐로젤식 자동장전 장치를 사용하여 동일한 취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캐로젤식 자동장전 장치 방식은 포탑 아래의 자동장전 장치에 예비탄을 적재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 방식은 차체 측면이나 포탑 또는 차체 결합부가 공격받는 경우 예비탄 유폭의 원인이 되는데요. 오죽하면 제블린에도 이토록 발전된 체계의 전차가 뚜껑이 따일 정도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챌린저2와 M1 에이브람스는 T-90M과의 대결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실전에서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챌린저2는 세계 어느 나라의 주력 전차와 비교해도 상당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포신을 포함하여 무려 13.5m에 달하는 엄청난 전장에 전폭 3.5m, 전고 2.5m, 공어 중량 62.5톤, 전투 중량은 75톤이라는 얼토당토하는 크기와 무게인데요. 영국에서 개발한 챌린저2의 초밤 장갑은 고폭탄 기준 일반 균질 아변 장갑 대비 무려 2배 이상의 질량 효율성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의 K1에도 탑재된 복합 장갑이 바로 이 초밤 장갑인데요. 이는 영국이 승무원 생존을 최우선으로 챌린저2를 설계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챌린저2의 방호력은 단순한 전차의 레벨을 뛰어넘었는데요. 영국군의 실전 사양 챌린저2는 모두 테스 개수를 거친 버전으로 포탑 전면 기준 운동에너지탄의 1380mm, 화학에너지탄의 2388mm라는 정신나간 방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챌린저2의 별명이 움직이는 강철 요새일 정도인데요. 이쯤이면 사실상 정면 대결에서 러시아 전차가 챌린저2를 상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방어력은 챌린저2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없는데요. 챌린저2의 진짜 특징은 로열 오드넌스 L30A1 120mm L55 강선포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주력 전차가 포신 내부에 강선을 없앤 구조의 활강포를 적용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특이한 주포인데요. 강선포는 활강포에 비해 탄도 안정성이 훨씬 뛰어나고 다양한 포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4km가 넘어가도 높은 명중률의 원거리 요격이 가능한데요. 실전에 투입되면 우크라이나군은 먼 거리에서 러시아군 전차를 저격하듯 파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강선포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강선포의 짧은 수명과 APFSDS를 사용하려면 포탄에 따로 추가적인 장비를 부착해야 하는 등 제약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챌린저2는 육중한 무게답게 도로 최고 속도가 시속 59km, 야지는 시속 40km가 고작인데요. 심지어 야지 기준 항속거리도 250k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강철 벙커 수준의 방어력과 원거리 요격이 더해지면서 상당히 준수한 성능을 갖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챌린저2의 위용은 이미 실전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챌린저2는 본격적인 실전에 투입된 이라크전에서 무려 70발의 대전차 로켓을 맞고도 멀쩡히 생존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전과를 올렸는데요. 또한 챌린저1의 사례이긴 하지만 같은 120mm 강선포를 탑재한 상태에서 일반 전차 교전거리의 2.5배에 달하는 4700m에서 이라크군의 전차를 저격하여 일격에 격파하는 전과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이 정도는 되어야 진짜 지상전의 왕자라는 이름이 어울릴 만한데요. 하지만 이에 맞서는 M1 에이브람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같은 기준에서 에이브람스는 훨씬 스마트합니다. 우선 방호력 측면에서 에이브람스는 강철과 우라늄으로 구성된 미국만의 복합 장갑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기준은 미국의 강력한 정보 통제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1988년 개량된 M1A1HA 기준 운동에너지탄에 대해 포탑이 600mm 이상, 화학에너지탄에 대해 1300mm 이상의 방어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M1A2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모든 종류의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M1A1부터가 걸프전에서 오사로 인해 헬파이어 미사일에 피격당했지만 모두 멀쩡히 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동일한 중량의 강철에 비해 훨씬 높은 밀도의 열아우라늄 덕분인데요. 이 덕에 이런 압도적인 방호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도로 기준 시속 67km라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입맛이 까다롭다는 점인데요. 에이브람스는 항공유의 일종인 제트유로만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경악스러운 수준입니다. 사실상 지상에서 전투기를 굴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인데요. 더군다나 M1A2C 에이브람스의 최대 중량은 무려 66.8톤에 달합니다. 도저히 제대로 된 연비 계산이 불가능한 무게인데요. 게다가 에이브람스는 미국 국방부가 직접 매우 복잡한 장비라고 언급할 정도로 긴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앞으로 빨라도 여름은 되어야 에이브람스를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걸 따졌을 때 역시 최선의 바람은 레오파르트2가 예상만큼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오파르트2는 최고 속도가 시속 68km에 달하는 만큼 높은 기동성을 확보하고 있고 다양한 유형의 전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전차에서 이 정도 성능은 당연한 수준이지만 디젤 동력을 사용하고 훈련 소요 시간도 짧으며 많은 국가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지원과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건 분명한 장점입니다. 레오파르트2는 비록 특별히 뛰어난 개성은 없어도 그렇기에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게 장점인데요. 하지만 제반 옵션이 좋다고 전장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에이브람스와 챌린저2는 1990년대 이후 여러 차례 개량을 거쳐 초기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전차로 진화한 반면 레오파르트2는 1980년대 후반 A4 모델이 나온 뒤 외관만 조금씩 달라졌을 뿐 사실상 성능 면에서 크게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최신형 레오파르트 A7을 제외한 모든 모델이 1980년대 등장한 사격 통제 장치를 그대로 달고 있어 주포 명중률과 이동 간 사격 명중률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레오파르트2는 과거 시리아의 IS군과 교전 시 저조한 표적 획득과 처리 속도로 대전차 미사일을 실은 픽업 트럭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믿음직한 전차가 되려 가장 불안한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의 전문가들은 유럽 각국이 적극적으로 레오파르트2를 지원하는 배경에 전차의 세대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참에 우크라이나의 전차를 지원하고 여기서 발생한 예산과 전력 공백을 신형 전차로 메꾸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울 차세대 전차로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K2 흑표입니다. 비록 노르웨이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어떤 실전 경험도 없는 K2가 최신형 레오파르트2 A7과 박빙을 이뤘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홍보가 되었는데요. 부디 유럽의 평화를 대한민국의 K2가 수호하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